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가끔 뭐 이런 말 말씀드릴 때마다 참 송구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인 형이상학 철학으로서 사회철학, 정치철학 이런 거 아니고, 원래 제가 지금 전남대학 철학과에서 맡고 있는 저희 그 분야나 영역 이런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학 내에서 분야가 같은 철학 중에서도 가장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이런 거고요. 읽는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부터 시작해서 뭐 칸트의 순수이상 비판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토론 주제로 가지고 온 내용이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가 최근에 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 이름 자체가 크게 학문 분야로 나타나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론, 더 정확하게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건 경제경영학의 영역 1차적으로는 경제경영학의 영역이지만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법학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는, 경제학자들보다 오히려 법학자들이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다루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동시에 이제 이것이 노동자의 어떤 자유와 권리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한 노동자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자유 또는 삶에 있어서 자율성 같은 문제는 결국 권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정치학의 어떤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야와 어느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분야를 지금 제가 감히 이렇게 주장하게 책을 쓴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경상대학 사회과학 연구원에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장성환 선생님, 또 고영남 선생님,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선배들이신데, 또 각 분야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신데, 저는 이분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학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이 논문 심사를 받는 기분으로 저는 왔는데요. 보잘것없는 글에 대해서 흔쾌히 논평을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은 이런 주제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시간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채워주실 줄 몰랐는데, 같이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도 너무 입에 말린 말에 눈물겨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게 워낙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잡아먹고 치부해버리고 무시 당하기 딱 알맞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책에서 썼던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책 제목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책이고요. 첫 번째 초판 나왔을 때는 제 의도와 조금 상관없이 출판사에서 이제 부제를 뽑기를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라고 부제를 뽑았는데 아마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2회를 찍을 때 좀 고집을 들여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과도한 어떤 허세는 제가 원하지 않는 바여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부제에다가 표시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판을 찍을 때는 노동자 경영권을 위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 전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다 개인 기업이 아니고 법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더 쉽게 말해서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누구의 것도 아닌데 그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자한테 종업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이 경제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나 아니면 어떤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자유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논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에 책의 모두의 내건 도발적인 질문이 왜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국립대학 총장을 교직원들이 뽑듯이 또는 학생들이 뽑듯이 그 주식회사의 사장, 나중에 가서 이제 정교하게 말하기 위해서 법인 이사를 왜 종업원들이 뽑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질문이고요. 그 안 될 까닭이기보다 그 모든 어떤 법리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 경영학적인 측면, 또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자유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문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모든 면에서 볼 때 주식회사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노동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모든 주식회사가 하나의 작은 공화국이 될 건데 또는 고대 그리스라고 한다면 이제 작은 도시국가 폴리스가 될 건데 그렇게 되어야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절망적인 예소, 노예화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본주의의 극복의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드리려고 했던 이거지입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는 노동자 경영권에 미시적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영권,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제 분석이고 저 나름의 어떤 결론을 노동자 경영권, 주주 경영권이 아니고 노동자 경영권이 옳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지만 조금 더 도시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의 극복의 유일한 길이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품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근대 국가의 극복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치적인 작은 공화국들로 분해된 국가. 이때 자치적인 작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제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서 어떤 자율적인 단위로서의 주식회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처럼 임금 노예로 전락한 그런 어떤 작업장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작업장이 아니고 시민입니다. 하나의 기업의
임금 노예가 아니라 기업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 생산 공동체라고 한다면 국가가 많은 이제 그 영역을 인제는 그런 의미에서 민간으로 지금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치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기업 이양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근대 국가의 어떤 절대 주권 그것이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적지 않은데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그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럼 그럴 때 아니 뭐 그런 이야기는 요새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노동자 자주관리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누구에게서나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우에는 이게 주식회사 모델이고요. 주식회사의 대표권 또는 경영권을 노동자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 주주가 가지는 권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주가 가지는 권리가 말하자면 그 배당금의 권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감사권은 주주가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종업원들이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감독 기능, 감사 기능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분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본과 노동이 그러니까 자본이 지금처럼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아니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그렇게 그 대등한 분업을 하는 것이 노동자의 어떤 자유와 그 주체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현재 그 어떤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 경제의 합리성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책의 기본적인 내용. 이제 이 정도로 미리 워낙 이 얘기가 이제 좀 그 도발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책의 내용을 그 미리 제가 드렸던 그 폴리스로서의 기업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약간 분량이 있지만 제가 부지런히 읽으면 중간만 뛰어넘으면서 부지런히 읽으면 아마 이것이 경에는 끝나지 않아. 이제 제가 끝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스로서의 기업 혹시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예술을 너무 많이 오셨어요. 교수님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그 핑계로 사이좋게 좀 같이 앉아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그 제가 또박또박 그러면 읽을 테니까요. 우선 자유로운 시민과 예속된 노동자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근대적 공화국의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사회적 삶의 지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편에서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의무는 자유롭고 평등한 주권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기업의 노동자로서 우리는 일종의 임금 노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라면 자유로운 시민과 임금 노예가 동일한 인간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노동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과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자유인들을 위해 노동하는 노예가 계급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근대 사회에서 이런 분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적 의미의 공화국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에게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떠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본질이란 사실적으로 실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적으로 주어진 전제도 아니고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야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보자면 사회적 존재의 그 차원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즉 한편에서 우리 모두는 공화국의 시민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노동해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 공화국의 시민이 계시다니까 제가 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한 사람이 두 차원을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공화국의 시민으로서는 자유인인데요. 우리 모두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벌어야 되잖아.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기본적인 단위가 기업입니다. 이제 개인도 아니고 가족, 어딘가 기업 또는 기업화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할 때 이건 우리 임금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업 여기 국가의 이 대표는 우리 손으로 뽑지만 기업의 사장은 우리 손으로 뽑지 않기 때문에 가장 독재적인 조직이 이 기업인 거죠. 그래서 실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이 자유민주주의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속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거예요. 네. 박정희 때도 자본가들은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도 공산주의 사회지만 자본가들은 아무 염려 없이 재산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몽유관이 그게 정치적인 독재 체제와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서로 거성기는 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건 정치적인 자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삶과 노동자로서의 삶이 충돌한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의식할 수 없었던 건데 지금 와서는 이걸 뭐 복잡하게 말하자면 누구라도 다 우리가 피부로 의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좋은 예가 이를테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디에 가서 돈 버는 곳에서는 우리가 점점 더 노예화되어 가는데 그게 꼭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도 이를테면 국립대학에서 왜 총장을 노예손으로 뽑고 있냐 아직까지 다른 사업장에서는 전부 위에서 상명하복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국립대학 교수 니네들은 뭐라고 니네들이 누구를 뽑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그래서 마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어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도 피부 느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국가의 공경을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 모순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예속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인데요. 돌이켜보면 정치적 자유의 원리를 통해 경제적 예속 상태를 지향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 운동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권력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자본주의적 기업 활동을 인정한 서방 세계에서도 정치 권력으로 자본 권력을 규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20세기 대다수 나라들에서 국가 권력을 통해 자본 권력과 기업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인간이 자본에 일방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고 시민적 자유의 폭을 넓혀왔던 것입니다. 국가는 법률을 통해 다른 법보다 자본 권력의 집중을 막았고 노조를 확대하고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자본의 권력에 예속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더 나아가 부의 재분배와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과도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자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처럼 국가 권력을 통해 자본 권력을 제어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오늘날에 와서는 기업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면서 국가의 경제 유물에 쉽게 걸리지 않는 조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다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또 기업을 설리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두 인간의 사회적 삶의 차원 또는 지평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충돌을 할 때 근대에 와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당시, 그러니까 이 대립은 고대에는 없었던 거라고는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계급이 달랐으니까. 자유주의 계급, 시민 계급하고 노예 노동자의 계급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문제가 안 됐는데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는 본질적으로 이거 두 개가 같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유인인 동시에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동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할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원리, 정치적인 원리로 경제적인 원리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그야말로 상당히 좀 저는 자기모순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의 소멸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던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조직된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그 프롤레타리아 복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자본의 원리를 이제 지향하고 정치적인 어떤 자유와 또는 정의의 원리를 이제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정통 마르크스주의 또는 어떤 소련이나 현실 사회주의가 아니라도 서방 수정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이제 이를테면 독일이나 그 라인 모델 경제학에서 또는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지경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까닭은 근대 국가가 저는 함석헌에게 이 말을 배웠는데요. 근대 국가가 본질적으로 기업 국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근대 국가가 이게 달걀인데요. 이게 달걀이 국가고요. 안에 있는 대반, 이게 기업이에요. 근대 국가는 기업 때문에 생긴 거고, 사실은 기업을 처음에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건 실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서로가 뗄 수 없이 같이 이렇게 막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맞물려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기업 근대적인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러니까 19세기 저도 이제 뒤늦게 공부하면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알게 됐지만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중앙은행이 찍어낸 미국의 달러가 없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렇게 보증을 서서 각 은행이 이렇게 은행장이 사인한 지금으로 말하면 수표인 거죠. 자기하고 수표가 있었을 뿐이에요. 은행 간에 그걸 주식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안에서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과 같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기업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만들어주자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도, 그 다음에 처음에 길어진 무역로를 지켜주는 상비군 제도,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한 게 교육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빨리 흔히 안 말로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은 게 1800년대 후반에 1870년대쯤인가에 그때 뮌헨 대학 한 대학에서
배출한 화학계통의 연구원 수가요. 독일 미안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배출한 인원의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특히 그 덕을 많이 본 게 이제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서 국가가 기업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업이 달걀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와버린 상황이에요. 네, 병아리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가 기업을 이전처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이 세계화되었어요. 초창기 제국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원료를 제3세계에서 가지고 오고 그럼 이걸 가공해서 다시 비싼 값에 또 팔아먹고, 그러니까 지구상의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절대 다수의 나라들은 원료의 공급처고 그 다음에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있는 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세계화가 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가가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려고 하면 정치적인 원리고 내부의 어떤 노동자들의 복지,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기업에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려고 하면 기업은 언제라도 그런 규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생산 기지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만 싼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어떤 기업이 생각할 때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어떤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 시대가 이제 지금 시대예요. 저는 이를테면 지난번 한진중공업 그 사태 났을 때 사실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해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도 그렇게 받아본 거잖아요. 우리도 서양에서 서양 사람 거의 서양화된 조선업을 우리가 받아본 거고 초창기에 지금 다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리핀이든 다른 곳이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울타리에 갇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4페이지 읽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거죠, 지금 페이지 맞습니까? 네, 맞네. 둘째줄,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분들 가운데서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쉽게 어떤 국민국가의 울타리를 다시 높임으로써 그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본질 속에 뿌리박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의 본질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고유한 욕망인데 그 욕망은 자유를 향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뭐냐? 함석헌에 따르면 나의 자유는 전체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자란다는 것은 전체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의 자유가 실현되는 전체가 처음에는 가족이지만 나중에는 국가가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세계화 인류 공동체에 의해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 오랫동안 인간의 삶은 국경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국가가 마지막 만남의 전체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몸으로는 여전히 국가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지만
마음으로는 국가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민적 공동체 속에서 보다 확장된 만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족에 대한 맹목적 애착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지향되었듯이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주의 역시 세계 시민주의에 의해 극복되기 시작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이런 세계화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인간은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왔고 앞으로도 힘겹게 세계 시민적 만남의 시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역사적이지만 전쟁을 통한 정복, 세계 종교의 등장, 상인들의 교역, 일찍부터 이런 것들이 모두 세계화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의 끝자락에서 기업이 세계화를 견인합니다.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근본에서 보자면 이처럼 기업이 세계화를 이끄는 주체인 까닭입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은 바로 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전체가 현실적으로 개방된 지평이며 기업은 그 지평에서 국경선을 넘나들며 운동하는 주체입니다. 기업이란 국가를 모델로 하여 생겨나고 자라왔으나 이제는 국가를 넘어가버린 새로운 사회적 주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국가에게 규정되듯이 새로운 전체인 세계화된 시장과 초국적 기업이 넓은 전체인 국가를 규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개별 국가의 주권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되는 사태가 현실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예전처럼 국가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개별 기업에 강제력을 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아마 말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나 반동적인 얘기로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벌써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시장 지상주의자 혹은 기업 지상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곡해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어떤 이런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이상적인 거다, 잘 되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다시 함석원의 표현으로 모든 가짜는 진짜의 전조라고 했는데 지금 기업이 견인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에서 까지 전부 이거 다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역사의 필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발전에서 모든 걸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력 그리고 인간을 어떤 봉건적인 속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의 어떤 진보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 역시 지금 기업에 의한 세계화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타고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름대로 역사의 필연적 어떤 그런 이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히 이제 그 정리를 한다면 기업이 이제 국가보다 더 커져서 이제 밖으로 나와 버렸고 이것이 우리가 좋다라고 하든 싫다라고 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의 필연적인 거예요. 세계화의 과정 또는 만남의 확장, 보다 더 커지는 전체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오늘이 남는 문제가 처음에 기업이 세상에 가장 독재적인 조직인데 국가 공화국의 어떤 그 시민적 자유와 주체성의 원리가 기업의 독재적인 지배구조에 의해서 지금 침해받고 위협받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더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운동 또는 로컬 머니, 그러니까 지역 화폐 운동으로 대표되는 어떤 그 지역주의적인 흐름, 분권적인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세계화돼 그러면 아예 세계 정국을 만들자, EU처럼. EU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국가 권력 자체를 어떤 연합적인 걸로 세계
정부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현존하고 있는 기업 생산 양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 생산 양식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첫 번째 분권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억압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둘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EU 같은 실험은 소중한 거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 운동이 나쁜 건 아니고 그거 얼마든지 저도 찬성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나라 안에서라고 한다면 국유화된 영역, 그러니까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그 다음에 주식회사,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주식회사의 문제, 주식회사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풀지 않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협동조합 운동을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또는 주식회사를 전부 국유화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 기업을 미안합니다. 민영화된 주식회사를 국영화한다고 해서 국유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자. 어떻게? 주식회사의 사장을 종업원이 선출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가장 단순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정답 말씀드리고, 세 가지 변화,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노동자가 이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법인 이사를 뽑는다. 그리고 하나 더 못하면 사장을 직선을 하든지 간선을 하든지, 사장을 노동자들이 이제 뽑고 그 경영자가 주주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주민 소환제로 국회의원들 소환하듯이 또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노동자들이 사장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견제장치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건데, 가장 소박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기업의 임금 노예가 아니라 기업의 시민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이제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주권도 노동자에게 나올 때 첫 번째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노동과 생산이 균형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혈병 걸려가면서까지 아무리 이윤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백혈병 걸리면서까지 일할 일은 없을 거다. 두 번째로는 인간도 노동자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과 생산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기업 생산 또는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자연 생태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편화된다고 할 때, 주식회사에서 노동자 경영권이 보편화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세 번째 변화는,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라고 하는 건 착취의 세계화지만 어디 가나 주식회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 사업장의 대표 또는 회사의 대표는 그 법인의 대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을 세우자고 칩시다. 그러면 그 법인 이사를 베트남의 종업원들이 뽑아야 된다고 하는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의미의 자본의 착취,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의 상상, 한 300~40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상상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인터내셔널의 회장을 또는 법인 이사를 일본의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이 한나라 이제 뽑을 수 있다 하면 현해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국민국가의 간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현저히 별 의미 없는 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서양에서 중세 때 국민국가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뭔가 어떤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열린 보편적인 사고의 차원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의미 없이 만들었던 것처럼 국민국가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때도 어떤 독일의 크고자한 영광 국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근대까지 말입니다. 별 의미 없었던 것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노동자의 어떤 자치경영, 노동자 경영권에 의해서 경영된다고 할 때는 결국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현저하게 인간의 삶이 국민국가, 기업 생산 활동에 의해서 국민국가의 울타리가 상대화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주식회사 기업에는 주인이 있는 건데 주식회사를 또는 기업을 국유화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노동자한테 경영권을 줄 수 있다는 거냐, 그게 말이 된다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8페이지부터 제가 이걸 이제 또박또박 좀 길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는데 8시 10분까지는 제가 꼭 끝내고 주식회사의 4가지 문제 읽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동자가 기업의 노예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자유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 기업을 반드시 그런데 소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는 활동의 조립입니다. 그러나 소유 자체는 아직 활동이 아니고 자유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자유는 오직 기업에서의 생산활동의 자발성과 주체성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업 내에서 피할 수 없는 협업에서의 서로 주체성입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생산활동을 근본에서 스스로 더불어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자유와 주체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작업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만사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교양학단에서 지휘자가 필요하듯이 회사에서도 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양학단의 단원들이 지휘자를 스스로 선택하듯이 노동자들이 사장을 선출하고 기업 경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나라의 시민들이 자유로운 주권자이듯이 노동자들 역시 기업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영권입니다. 모든 기업이 나의 집이 나에게 속하는 재산이듯이 어떤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속하는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경영권을 노동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마치 내 집을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 가운데는 그 소유권이 어떤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나의 집이 나의 소유물이듯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하는 사유재산일 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주주들이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 책임만을 지며 주식의 양도가 자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기업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식회사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그런 까닭에 그것의 경영권 역시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다른 사물들처럼 소유권으로부터 연역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흔히들 법학에서 3가지를 포함하는데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점유나 사용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용의권, 마지막으로 배타적인 마음대로 이걸 처분하는 양도 처분권입니다. 근데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흔히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가 내 거다라고 할 때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로 어떤 인격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다는 사정은 법적 인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가 법적 인격이라면 법인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법적 인격입니다. 그것은 자연인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하는 소유물일 수 없고 오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일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유한 책임의 원칙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서도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회사가 경영에 실패하여 파산한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자들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다만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액수만큼 손실을 보는 것뿐입니다. 유한 책임의 원칙이란 뒤집어 보면 유한한 권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각 주주의 책임이 아무리 커도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액수를 넘지 않듯이 주주의 권리 역시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가져다 주는 투자 이익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식 자체에 대한 배당과 주가의 시세 차익일 것입니다. 각 주주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몫은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그리고 어떤 주주도 단지 주주라는 자격만으로는 회사의 소유권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란 언제나 어떤 대상에 대한 전적이고 배타적인 사용권과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제한된 지분을 가지고 유한한 책임만 지는 주주로서는 결국 주식회사를 전체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식 양도자유의 원칙은 내가 산 주식을 언제라도 개파나 투자했던 자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 자체로는 회사와 아무런 필연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주주가 회사에 관계하는 이해상관으로서 회사의 구성원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자격이 일명적이요 비인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주식이 표시하는 자본이 어떤 사람에게 속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시동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출자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식회사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주식회사의 실체적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특성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법학자들이나 경제경영학자들은 대개 현대의 거대 기업에서 주식 공산이 잘 이루어지고 주주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식회사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주들이 주식회사의 소유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내가 어떤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창업을 위한 자금을 전혀 조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회사 경영의 결과에 대해 법적인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홀로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한책임이죠.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내가 몇 주의 주식을 소유하든 나는 내가 출자한 액수에 한해서 유한한 책임을 질 뿐입니다.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 한 개 속에는 그 회사의 부채 전체에 대한 n분의 1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 대한 n분의 1의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한 사람이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가 망한다면 그 역시 그가 주식에 투자한 주식의 총액만큼 자그마한 손실을 보는 것이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적으로 출자해서 기업을 창업하면서도 그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합니다. 혼자 자본금 전액을 조달하면서도 다시 말해 회사의 최초 단행 주식을 혼자서 다 인수하면서도 개인적으로의 기업 형태를 취하지 않고 굳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을 가진 다른 주주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하면서도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경영의 실패에 따른 무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책임성 때문에 주식회사는 아무리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참전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파산하여 청산될 때 혼자 자녀 청구권에다가 남는 재산을 거두어갈 권리가 있을 뿐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유일한 주주라고 해서 그로부터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예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과 약간 안 맞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빨리 읽었는데 이거 주주의 무한 책임 운운하는 건 경제학 또는 주식회사 법리를 좀 미리 아셔야지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하실 문제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이점과 별개로 당연히 있는 건데 이점과 별개로 사장들이 은행에서 이렇게 저걸 빌릴 때 자금을
빌릴 때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개인 보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증을 같이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유한 책임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그 원칙대로 안 굴러가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데 주식회사 제도가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용이 제가 읽는 부분에서 회사의 신용이 자본금에 기초하지 개인에게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원래 주식회사 이론에서 기본인데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는 실은 회사의 신용이 개인이 보증을 서서 사실은 사업만 하면 폐업하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주식회사에서 남은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권력. 누가 주식회사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배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이 인격체제라는 자본의 결합체다. 회사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소유주가 없다면 누가 그 회사를 경영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남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는데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것이 미리 결정되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주식회사의 보유한 사람에게 속합니다. 참 이거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전달한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할 거예요. 제가 김상봉입니다. 저보고 누가 야 너 주인 누구야? 라고 물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주인 누구야? 라고 물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에서 올라가는 법인이에요. 법인을 보고 그 법인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은 원래 사실은 그게 회사 법인뿐만이 아니고요. 학교 법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종류의 법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레갈 퍼슨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을 수 있죠? 라고 보면 대표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법인이 19세기에 들어서 법인이 이제 법학에서 또는 실정법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되고 정착된 까닭이 다른 무엇보다 1825년에 주식회사가 다시 합법화 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또는 계약의 주체로서 실제로 이렇게 사회 내에서 사람 구실을 하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교회와 대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을 제외하고 나서 민간법인의 경우에 교회와 사회잖아요. 교회와 대학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래관계에 별로 이렇게 내막해지지 않아요. 다 기부받아서 그거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그 현대 사회에서 그 소유권의 주체로서 민법의 여러 가지 어떤 권리와 의무 거래 관계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학자들이 이걸 명확하게 어떤 그 권리 주체의 성격이 뭔지를 규정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모임 단체이기 때문에 주인은 있을 수 없고 대표만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 거 아니? 이제 이걸 제가 말로 끝내겠습니다. 말로 끝내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식회사가 문제가 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면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이 모여서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이란 말입니다. 자본이 모여서 이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자본이 모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활동을 해서 실제로 자본을 증식시켜주는 건 노동입니다.
이게 이제 활동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법인인데 이것을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 활동을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외부로 대표하고 하는 그 대표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 경영권을 저는 일단은 중립적으로 대표권이라고 이제 법인의 대표권이라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경제의 초창기에 이걸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주어버렸는 거 아니? 돈 낸 사람한테 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해당사자 흔히 얘기할 때는 네 가지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예요. 그게 주주가 당연히 있죠. 돈 낸 사람. 근데 한쪽에는 이제 노동자가 이쪽이었어요. 노동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다른 한쪽에 이제 계약자가 있죠. 계약자나 소비자가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게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한테 주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제 미국식인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보다는 아니지 오히려 계약자가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회사 같은 거. 삼성생명 상장화 되게 문제가 되었던 것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누가 돈 내서 컸습니까? 보험금 낸 사람들, 보험 계약자들 돈으로 그게 컸지. 사실은 이건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처음에 그야말로 휴지나 마찬가지인 주식 헐값으로 인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큰 건 계약자들 자산으로 큰 거거든요. 제일 큰 어떤 의미에서는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금에 관해서 보자면 활동이 아니고. 예. 채권자로 할 말이 있을 거고요. 노동자로 할 말이 있을 텐데 이건 나라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누구한테 대표권을 줘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식인데 주주한테 주는 거 아니 그래도 합리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식회사가 잘 되도록 그걸 견제 감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주가 아니겠냐. 자기 돈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쪽으로 가게 된 건데 미국식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가 책에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사례들도 이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미국의 경우는 주주들이 이제 이미 그 20세기 초창기에 워낙이 주식회사의 규모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주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주들이 벌과 민즈라고 하는 1932년에 현대 주식회사와 소유재산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왜 이 중요한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제 억지로 찾아서 이제 좀 읽어보았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미 1920년대에 보면 미국의 200대 기업을 조사를 했어요. 그 두 저자가 경제학자가 미국의 2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상위 20대 기업인가 이렇게 특히 보면 쭉 이렇게 뽑아놓은 도표들을 보니까요. 최대 주주가 1%가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고작의 0.1%. 네.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20대 주주를 다 모아야 겨우 한 3~4% 돼요. 대다수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이 되어버렸으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산이 되고 나면 전문 경영인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이를테면 이건희가 어렸을 때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온갖 자동차를 다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놀다가 커서 어렸을 적에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 만들었잖아요. 1년 만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고 현대 기업 경영 역사에서 제일 빨리 가장 큰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전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딱 1년 걸렸어. 1년이 지금 못 걸렸습니다. 파산하는데. 네. 파산하는데 1년이 못 걸렸어요. 네. 지금 우리가 왕처럼 떠받드는 그게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게 그거였는데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사회에서 그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전문 경영인이
마치 스카우트에 가듯이 저 야구 선수들이 네. 또는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은 뭐 대학 평준화니까 늘 뽑기 다니니까 진급할 때마다 딴 대학으로 불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5년에 한 번씩 전문경영인들이 뽑겨 다니는 게 그래서 이를테면 그 뭐 미국의 이 경영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어떤 경영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그라고 봐도 좋은 가운데라고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만들고 처음에는 그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을 영입하는데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경영인들이 이사를 거꾸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사를 거꾸로. 네. 주주들한테 위임장 다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제일 잘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을 다 속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 터지는 게 에너논 사태나 월드컵 사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이른바 대리인 비용의 문제예요. 주주들이 관심 없잖아요. 자기는 투자자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주는데 그 전문경영인한테 맡기는데 전문경영인이 주주들이 대리인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을 찾고 모두가 경제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되는 그런 공경에 봉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주, 노동자한테 같이 대표권을 줍니다. 그게 이른바 공동결정제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유관회사의 경우에 그래서 최소 3분의 1, 1.65 이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절반이 노동자, 그 다음에 절반이 주주와 채권자 대표입니다. 이 채권자 대표는 대개 은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본관이 우리의 경우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누가 법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윤을 위한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애써서 배제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나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가 봤을 때 노동자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대표권을 주는 독일 경제 모델이 가장 건실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미 검증된 거라고. 더 이상 우리가 지금 그리스나 유럽의 경우 가지고 계속 한국 언론에서 유럽 경제가 당장 이제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앉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독일이 2차 대전 직후에 그렇게 먹을 거 없을 때도 저걸 안 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안 받았었습니다. 안 받았는데 제가 92년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등록금이 한 40만 원 남짓 생겼어요. 네. 물론 그 주별로 다르지만 생긴 데도 있고 안 생긴 데도 있는데 올해 다시 없어졌다. 제가 돌아올 때가 그때가 통일될 때입니다. 돈이 하도 많이 드니까 그랬는데 다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노동자한테 대표권을 주는 시스템이 보다 나은데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했다고 봐도 좋은데 저는 아예 역할 분담을 해서 활동하는 노동자들한테 대표권을 주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와는 달리 이게 주식회사의 모델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는 배당금 그 다음에 감독권을 주자. 그래야만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더 이상 임금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처럼 이쪽 영역이 없이 이쪽 영역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유화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한테 마음대로 자치 경영을 하라고 주니까 온갖 종류의 잘못된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신입 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까지. 왜냐하면 사원이 많아지면 임금이 N분의 1로 나누는데 줄어드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 주주의 몫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 아니?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언제나 폭력적으로 이거 두 개를 해소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주주에게 절대권을 주고 노동자를 완전히 노예화시키거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 사회주의의 길은 노동자들한테 모든 걸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본의 영역은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는데 양쪽 모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파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 두 가지 영역을 그러니까 자본의 영역과 노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호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수평적으로 연결할 때만 결국은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제의 어떤 효율성과 창조성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주에겐 배당금을 노동자에게는 경영권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델이 어디 있냐고 보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서양의 많은 오케스트라가 세계 1대 오케스트라는 주식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 오케스트라가 주식회사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이제 그때 최고 경영자는 지휘자인데 지휘자는 단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게 분장 자체가 되죠. 그 위에서 나타나는 식으로 임명한 지휘자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단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에서 보듯이 다른 종류의 모든 주식회사도 기본적으로 그런 오케스트라처럼 종업원들의 또는 노동자들의 그 자율적인 작은 공화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제가 대충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긴 시간 너무